60만 원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순간 정부의 프레임이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60만 원은 혜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1년간 이미 잃어버린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걸 지원금이라고 부르는 순간 당신의 지갑에서 나간 돈은 사라지고 받는 돈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게 여러분 지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60만 원의 실제 정체가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가 얼마나 교묘한지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잃은 돈이 얼마인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2026년 4월 27일부터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발표 문구는 이렇습니다. 최대 60만 원. 이 말을 들은 분들의 첫 반응이 나도 6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대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거든요. 실제 평균 수령액은 35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제한돼 있어서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그냥 소멸됩니다. 실제 수령률이 70%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법적으로 최대 60만 원이라는 표현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 헤드라인에서 최대라는 단어가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보 전달인지 인상관리인지는 각자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딱 1년,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20% 올랐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매달 40만 원어치 주유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0% 인상이면 한 달에 8만 원이 더 나가는 건데요. 1년이면 96만 원입니다. 지원금 60만 원을 최대로 받아도 96만 원 손실의 62.5%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36만 원은 그냥 김모 씨 몫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경유를 한 달에 200만 원어치 쓰는 소상공인을 가정해보면 20% 인상으로 연간 추가 지출이 약 360만 원입니다. 60만 원 지원금은 이 손실의 16.7%인 셈이에요. 나머지 300만 원은 고스란히 그 사람 손실이 되는 거죠. 밴드에이드 하나로 열상을 막으려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겹이 있습니다. 이 60만 원이라는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재원은 국민 세금 아니면 국채입니다. 세금으로 거둔 뒤 행정비용을 차감하고 조건에 맞는 국민에게 일부를 환급하는 구조예요. 즉 구조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국민 세금 100%를 거둔 뒤 행정비용을 떼고 조건 맞는 사람에게 일부 돌려주면서 정부가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재원이 국채라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60만 원을 받는 세대가 미래에 이자까지 얹어서 갚아야 할 빚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구조거든요. 지금 받는 사람의 자녀 혹은 손자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정부는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부가 고유가로 96만 원 손실 났으니 60만 원 보전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분노가 먼저 나옵니다. 반면 60만 원 지원금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같은 돈인데 완전히 다른 정치적 결과가 나옵니다. 이 프레임을 이번 정부가 처음 발명한 것도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반복해서 써온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회성 지원금이 계속 반복될까요? 근본적인 처방이 되려면 유류세 영구 인하나 대중교통 요금 보조 확대 같은 정책을 써야 하는데 이건 세수 감소를 수반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정책은 부담이 큰 거예요. 반면 지원금은 지급 시점을 정부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표 타이밍을 정치적으로 조율하기가 훨씬 쉬운 구조인 거죠. 또 하나 살펴볼 지점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의 폭입니다.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발표되지만 실제 지원 대상 폭은 생각보다 넓게 설정됩니다. 넓은 대상은 많은 국민이 받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정치적 지지율에 유리하죠. 그런데 대상이 넓어지면 개인이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가장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월 손실이 200만 원을 넘는데 지원금은 6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경제학계에서도 실제로 결론이 갈리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대상을 좁혀서 진짜 피해자에게 더 많이 주는 방식이 나은지, 대상을 넓혀서 더 많은 국민이 조금씩 받는 방식이 나은지입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정책인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방식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지는 꽤 명확한 편입니다. 신청 기한 3개월 제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3개월 안에 신청을 못하면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 혹은 바빠서 신청을 잊어버린 분들은 그냥 받지 못하는 구조예요. 결국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 절차에서 탈락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수령률이 70%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체감해 보면요. 20대, 30대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 60만 원이 체감상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돈으로 반년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임시방편인 거예요. 40대, 50대 자영업자나 배달, 택시 종사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이 실제 손실에 한참 못 미칩니다. 세금은 평소처럼 내면서 돌려받는 돈은 손실의 6분의 1 수준이라는 현실이 있는 거죠. 60대 이상 연금생활자에게는 60만 원이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을 난방비로 쓰면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난방비의 일부만 해결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만 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그 60만 원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실제로 얼마를 잃었는지는 계산에서 사라집니다. 정부는 비판을 피하고 지지율은 올라가고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구조를 한 번쯤은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챙겨야 할 건 하나입니다. 4월 27일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 본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난 1년간 유가 상승으로 실제 추가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두 숫자의 차이가 바로 이번 정책이 메우지 못한 구멍의 크기입니다. 그 숫자를 한 번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두시면 다음에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훨씬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실이가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